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주간 숙제로 내준 이 문제풀이 영상 마지막 영상입니다. 23번부터 28번까지 나머지 조선시대 문제들 뒤에 부분 다 풀어보는 영상인데요. 문제풀이 앞서서 이 조선 시대에 이 조선 시대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어떤 것들인지, 얼마나 자주 빈출되는 것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고려시대에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키워드 얘기해줬죠. 고려시대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 외교, 그렇죠? 고려시대는 이제 많은 이민족들이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외부 등등 많은 외부 세력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방, 외부 세력을 대하는 또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교 문제, 그리고 경제 파트 다루는 문제들은 정말 심심치 않게 이 고려시대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 활구, 은병 같은 것들, 아니면 예성왕하고의 병란도가 굳이 모욕하겠다, 이런 것들, 고려시대 어떤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은 꼭 알고 있어라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불교. 고려시대 국민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 관한 것들, 건축물, 탑, 그리고 어떤 승려들의 사상들, 이런 것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조선시대는 어떠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배웠던 수를 하면 일단 사화 잘 나옵니다. 우리 일단 순서 배웠죠? 무오년에 갑자기 이런 기묘한 을사사, 무갑기를 배웠잖아요. 순서 중요하고, 그리고 각 사화들의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키워드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잘 나오는 거, 바로 외란과 호란.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부터 호란 하면 이제 정모호란, 병자호란 끝날 때까지, 그렇죠? 즉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 때까지 요 시기에 어떤 일들이 쫙주든지, 그렇죠? 임진왜란하고 중간에 휴전했다가 정유재란 발생하고, 끝났다가 이제 또 광해군 집권하고, 게다가 인조반정으로 쭉 가서 인조가 집권하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요 외란호란이 있었던 시기의 상황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탕평정치를 했던 왕들 있죠. 탕평정치. 탕평정치 했던 왕들 누구 있어요? 영조, 정조. 이 정책들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문제 풀 때 영조 그리고 정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로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 후기에 경제, 그리고 이제 사회 문화 부분들,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들, 특히 그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실학 진짜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 여러분 조선시대 이거 공부할 때 실학 빼고 공부하신다? 그럼 조선시대 문제 한 문제 이상 그냥 날리고 그냥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실학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꼭 잡고 가야 할 조선 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중흥학파, 중사학파가 어떤 학자들이 있었고, 어떤 저서를 남겼고, 어떤 사상을 주장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 여기까지 잘 당겨서 보이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고려 시대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조선 시대 중요한 키워드를 쫙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꼭 기억해서 여러분 꼭 시험 볼 때 하나라도 더 건져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은 접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23번부터입니다. 자,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밑줄 친 법에 대한 설명.
자, 이 법은 자 무슨 법일까요? 저는 후기 경제에서 가장 잘 언급되는 제도 중 하나죠. 네, 그렇죠.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복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각 집집마다 이 지역별 특산물을 내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바뀌었죠. 기준이 토지 기준으로 이 쌀을 내는 걸로 공납을 바꾼 게 바로 대동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 점차 이 시행 지역을 늘려나갔던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야 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이제 고르면 하는 거죠. 참고로 네, 대동법 어느 왕 때 먼저 시행했죠? 대동법 처음 시행했던 왕 바로 그쵸, 광해군이죠. 광해군 하면은 여러분 대동법 그리고 중립외교정책 꼭 기억하라겠죠? 그다음 대동법에 대한 설명.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개항기 때 배울 호포제라는 정책입니다. 요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호포제는 나중에 흥선대원이죠. 흥선대원 때 시행한 정책이에요. 자, 2번 일결당 쌀 4에서 6도로 납부액 즉 세금 액수를 고정했다. 영원히 고정해버려. 영원히 정해버려. 영정법. 그쵸? 어느 왕 때예요? 요물이 배웠다. 영정법. 자, 인조죠, 인조. 3번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어요. 토지의 어떤 상황에 토지의 어떤 상태 그리고 이게 한 해의 농사 상황에 따라서 세금 액수를 다르게 조정했던 거. 자,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공법 배웠죠. 세종대왕 때. 그 공법 중에서도 전분 6등법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왕 때 했다? 세종때 했다. 세종때. 4번 봅시다. 선무군관포 얘기했어요.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가 무슨 법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군포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균형법이죠, 그렇죠? 균형법 무슨 왕 때? 영종 때. 5번 보세요.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을 납부하겠다. 주시면 이제 특산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토지 있는 사람들만 쌀, 동전 이런 거 내라. 이게 바로 뭐예요? 대동법. 무슨 왕? 광해군. 그쵸? 용포제도 써줄게요. 흥선대원군. 우리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거니까. 흥선대원군. 자, 쭉 봤습니다. 자, 대동법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 정답은 5번으로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4번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영상에서 저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미에 야매고 문제 푸는 법을 하나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문제를 풀었는데 자, 24번 한 20번 한 중반 때쯤 왔어. 근데 갑자기 무슨 모르겠는 막 지문 하나 뚝 주놓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어떤 사회 모습으로 고르래. 이런 거 나오면은 웬만하면 뭐다? 어느 시기다? 네, 조선 후기에 대해서 묻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야매를 푸는 거긴 한데 실제로 이런 방법이 좀 많이 먹히기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당시에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전황의 폐단이라는 게 나와요. 전황의 폐단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돈 말하는 거고요. 황은 이제 뭔가 황폐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부족하고 이렇게 메마른 상태라는 거죠. 즉
지금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다. 이 화폐의 지금 동전의 이 양이 국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떤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바로 이 전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대표적인 경제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전황의 폐단. 즉 조선 후기의 상황 중에 옳지 않은 거, 아닌 거 고르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봅시다. 1번 송상만상. 청나라와 무역을 주도하던 상인들이 조선 후기 맞죠? 자, 2번 외관에서 개시무역, 후시무역 같은 이제 무역 형태들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 맞습니다. 3번 광산을 전문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했다. 광산 전문 경영 CEO죠. 덕대의 등장 어느 시기냐면 조선 후기 맞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과전법. 여러분, 과전법 언제적입니까? 조선 후기인가요? 아니죠. 과전법 언제 생겼어요? 그죠? 고려 말 조선이 세워질, 여러분 조선 건국과정 스텝 3 세 단계 배웠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무슨 회군?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과전법. 토지제도를 바꿨죠. 전시과에서 과전법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수도로 옮겼죠. 한양으로 이제 원래 이제 개경이었는데 한양으로 옮기면서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 이 세 가지 스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고려 말, 조선 초죠. 한참 이전 시기죠. 조선 후기가 아닙니다. 자, 5번 모내기법의 확대다. 모내기법. 조선 후기 경제에서는 여러분 농사에서 모내기법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내기법 조선 후기 그냥 이어 놓으셔야 됩니다. 딱 회로서 연결시켜주세요. 자, 다 조선 후기인데 아니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25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25번. 자, 25번에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 부분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냥 딱 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자체를 푼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 새로 알려줄 개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어디 났을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조선 후기에 천주교 박해 사건들이 있었어요. 요거를 모아놓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요 문제 하나 딱 보면서 한 번에 그냥 딱 정리 지금 해버리세요. 자, 조선 후기에 이제 서양의 이 천주교죠. 가톨릭 성당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청나라를 이제 거쳐서 이제 조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근데 당시 조선의 이 후기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냐? 아니었어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조선은 특히 이제 후기로 가면서 철저히 성리학 중심 사회로 변모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 박해 사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해 박해가 있어요. 자, 신해 박해는 어디에 되냐면 여기서 몇 가에 신해 박해. 이제 첫 번째예요. 신해 박해인 걸 알 수 있는 키워드 뭐냐? 여기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 자, 진산 지역의 권상현, 윤지충. 이제 이분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으면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이제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뭐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걸 이제 금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사 지내지 않고 미패를 불태우고 조문을 거절하고 이런 것들, 응? 이거는 이 성리학 질서에 아주 크나큰 위배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이 천주교 신자들 권사의 유지춤을 벌하는 사건이 바로 신해박해였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신유박해. 신유박해 사건이 이제 두 번째로 대표적인 건데 순서상.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일단 뭐 이제 이가환, 이승훈 이런 분들도 이제 천주교 신자들 연루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정약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약용이에요. 네, 마가회통, 목민심서, 경세표수 막 쓰고 거주기 만들고 했던 그 실학자, 그 실학자 정약용이에요.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약용 집안이 다 이게 천주교를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자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 당시 나라에 흉악한 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불순한 사상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죄가 무겁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했던 사건이 신유박해 사건이에요. 정약용을 때 뭐 죽인 건 아니고 이제 막 유배 보내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신유박해. 자, 세 번째 유명한 거. 요거 이제 개항기 때랑도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인데 바로 뭐냐면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는 나중에 우리 흥선대원군 때 배우겠지만 병인 양요 프랑스와 전쟁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나라가 나와요? 프랑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남종삼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제 등장합니다. 병인박해. 그래서 이 프랑스 선교사들까지 이제 처형을 하면서 처벌했던 게 병인박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걸 빌미 삼아서 전쟁을 했던 게 나중에 우리 배울 병인 양요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면 이게 1, 2, 3이에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지금 신해, 신유, 병인. 오케이? 신해, 신유, 병인 기억해 주시고 각각 이 박해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 가나다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답은 이제 1번이고요. 네. 그래서 요 천주교 박해 순서들과 키워드들 요 문제를 한 번에 딱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딱 보고 넘어가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이 부분은 충분하다.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이제 개념 설명하느라 좀 말이 길었고요. 자, 26번 또 갑시다. 자, 26번 뭐예요?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던 학문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실학이죠, 실학. 그렇죠? 실학 선생님이 무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각각 이 학자들이 집필했던 저서, 주장했던 이론들, 쫙 이런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 무지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그게 이제 매치가 되는지를 이제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가에는 이제 이익, 1번에는 이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봅시다.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썼네요. 의산문답 이익이 썼나요? 아니죠. 의산문답은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용? 홍대용. 의산문답을 저술한 사람이고요. 자, 매치가 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참고로 혹시 그 영상에서 그 실학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우리 이제 온라인 수업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 다시 시작할 때 그 요약했던 판서를 통해서 다시 제공을 해줄게요. 이 실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전형분들 이제 오프라인 때 다시 그 판서 학습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자 2번 할게요. 2번 홍대용. 자, 홍대용에 대한 내용 만들어 봅시다. 2번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홍대용이 썼나요? 아닙니다. 그쵸? 바로
정약용이 쓴 저서입니다. 정약용. 3번 볼게요. 박지원. 네, 대표적인 이제 중상학파 실학자네요. 박지원이 일단 뭐 맞는지 봅시다. 3번. 열하일기. 열하일기 박지원 맞습니다. 자, 박제가입니다. 4번. 박제가에 대한 건지 봅시다. 자, 성호사설이라는 저서가 나왔네요. 성호사설은 이익이라는 학자가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1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으니까 매치가 안 됐죠. 틀렸습니다. 자, 5번. 정약용. 정약용 맞는지 볼게요. 자, 5번. 북학이라는 걸 썼네. 자, 정약용이 북학이라는 책을 썼냐? 맞나 드릴까요? 네, 아닙니다. 북학이는 이제 박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이름과 요 답지가 매치되는 거는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이제 이 시작 정의된 이 판서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학습 그리고 복습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이 시점 보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문화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옵니다. 후기 문화죠. 문화로서 굉장히 잘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조선 후기의 어떤 그림들. 자, 이 인물의 작품으로 맞는 걸 고르래요. 일단 누군지 알겠죠? 자, 보니까 혜원. 이 사람의 호예요. 그러니까 뭐 백범 김구부, 도산 안창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혜원 누구 이렇게 그 이름 앞에 붙었던 호칭 말하는 거죠. 혜원이라는 호를 썼던 사람. 그리고 이 그림이 미인도래요. 제목이. 그래도 보니까 뭐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신윤복이라는 화가예요. 혜원 신윤복.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섬세한 그림체로 이렇게 약간 어떤 여성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남녀 사이의 어떤 애정, 풍류 이런 것들을 소재로 그렸던 사람이 바로 조선 후기의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럼 작품으로 맞는 걸 고르래요. 자,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일단 이게 다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이러면 살짝 눈썰미가 좀 있다면 보세요. 이 설명하시는 분이 뭐래요? 남녀 사이의 애정을 소재로 한 작품만이 남겼대요. 보세요. 이 1, 2, 3, 4, 5번 중에 지금 남녀가 막 같이 있으면서 뭐 남녀 사이의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작품 몇 번이 눈에 띄세요? 4번이죠. 이게 신윤복의 작품입니다.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의 무슨 작품인지 1번은 이제 김홍도의 씨름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자, 2번은 강희안의 고사 글씨가 좀 강희안 화가의 고사관수도라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네, 요 이제 조선 후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2번은 3번은 이제 김득신이라고 하는 화가의 파적도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이제 서민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그림. 자, 4번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신윤복 씨의 작품이라고 했죠. 그림 제목은 이제 월하정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월하정인이라 해서 이제 달빛 아래에서 이제 두 사람이 정을 나눈다. 뭐 이런 뜻의.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강세황이라고 하는 화가의 영통동구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1, 2, 3, 4, 5번 다 조선시대 어떤 그림들로서 자주 문제에 등장하는 그림들이니까 여러분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이런 그림들 누구의 작품이거나 하는 걸 쭉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이 2번 때문은 다 후기 작품이고요. 그 중에 신일복 선생님 작품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8번입니다. 또 나왔어요. 뭐가 또 나와요? 실학이 또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실학.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실학자에 대한 내용이냐를 좀 맞추는 건데,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건데, 자, 이 인물이 무슨 책을 썼대요? 이거 보니까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대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쓴 실학자 누구냐?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성은 이시고 이름은 이. 자, 이익에 대한 걸로 이제 맞는 걸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북경에 다녀온 후 연행록. 이제 청나라를 이제 이 북경을 당시 연경이라 불렀거든요. 베이징을. 그래서 이제 연경에 여행하고 남긴 기록. 여행으로 남긴 사람. 어떤 실학자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자, 2번 보면은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자, 양명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리학의 그 다음으로 나온 새로운 유교 사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담론만 막 그냥 이렇게 구상하고 이제 그런 걸 쓴다면 양명학은 좀 더 어떤 실천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여서 막 지행합일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이론만 막 번듯하게 설명 뭐하냐. 그거를 인생에서 삶에서 실천해야 그게 제대로 낫다면서 하는 게 바로 양명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강화학파 이런 것들을 형성한 대표적인 양명학자가 누구였냐면은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제두. 네. 선지통에서 참고로 이제 봐주세요. 종종 이 부분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3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보여줬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언제 거예요? 진흥왕 어느 시대 왕이에요? 신라시대 왕이죠. 그렇죠? 이 신라시대에 이제 진흥왕 영토를 넓혀서 세웠던 이 비석들을 찾아서 이 역사 고증을 했던 대표적인 실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희. 자, 4번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다. 한전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실학자 누구냐면요, 이 사람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네, 나중에 실학자들 쭉 정리한 프린트 나눠드릴 거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자, 5번 북학의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북학이라는 책 누가 썼냐? 박제가라는 실학자가 썼습니다. 박제가. 오케이? 자, 이 문제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조선시대 문제 쭉 다 이제 풀어봤고요. 조선의 중요한 키워드들 또 써놨지만 이 키워드들 특히나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하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이제 개항이 이제 진도 나가면서 이제 근현대로 이제 접어들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근현대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